그래, 네가 자신이 없구나. 그래, 네가 구린 데가 많구나. 그래, 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대가 안 돼. 아시아투데이의 사설, 한동훈 이재명 TV토론 국민의 선택에 도움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KBS를 필두로 해서 종편 방송국들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TV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피합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직도 대화를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콩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콩이 아니라 팥을 이야기하는, 팥도 아닙니다. 이건 갑자기 무슨 엉뚱한 흙을 이야기하는 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시죠. 총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대표가 모여서 정책과 공약과 관련된 토론을 하자라는 취지의 TV 방송국의 제안입니다.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갑자기 대화를 얘기합니다. 아니,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대화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에 어떠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걸까요?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 당은 이런 걸 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이런 걸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이런 사람을 내놓았다라는 국민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국에 관한 전국 운영과 관련돼서 대화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설은 그래서 당대표가 TV토론을 통해서 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TV토론은 국민의 알고의 충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국민은 양당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는데 결국 무슨 정책을 펴는지 잘 모르므로 양당의 대표가 나와서 서로를 대비하면서 설명하는 게 각 당의 정책과 입장을 알리는데 최선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설이 지적하는 건 아주 원론적이면서도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지요. 정치의 정보를 빨리 제공함으로써 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발뺌을 하고 있지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잘못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섰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야 돼요. 비록 한동훈 위원장이 훨씬 더 젊은 이미지, 역동적인 이미지를 갖고 자기는 노쇠한 이미지, 그리고 구태 이미지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깰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박찬 겁니다. 자신한테 불리한 지형은 맞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도 잘하고 또 예리하고요. 또 굉장히 학습 효과가 빠르고, 그리고 제가 못 따라갈 정도로 순발력 있게 기자들과 질문 답변을 하는데 기자들이 준비된 어떤 내용을 서로 합을 미리 맞춰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질문에도 굴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바로바로 끄집어내서 비유와 은유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민주당이 꼼짝 못할 정도의 그런 궁지에 몰릴 정도의 공격적인 날카로운 그런 답변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두려워할 만합니다. 실질적으로 1시간 동안 어떻게 난타당할지 모르고요. 또 이재명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에서 당연히 지금까지와 똑같이 온갖 궤변과 온갖 그런 회피와 또 온갖 되치기, 물타기 이런 것들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 상대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수법들은 아마도 국민들 앞에서 정말 노쇠하고 정말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당연히 주겠지요. 그리고 겁이 날 겁니다. 하지만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 네가 자신이 없구나. 그래, 네가 구린 데가 많구나. 그래, 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대가 안 돼. 이런 손가락질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배짱도 없는 사람이고 보면 굉장히 쫄보잖아요. 한 당의 이 거대 정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자신한테 불리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일단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거부한다는 것, 즉 겁에 질렸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천 논란과 함께 이 TV 토론마저도 회피함으로써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인 자신의 저지를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설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TV 토론에 응하고 국정 현안에 토론하고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라고 못을 꽝꽝꽝 박았습니다. 한마디 더 있군요. 정청래가 한동훈의 맞짱 토론 제안에 난 김건희 여사와 토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억지는 당과 이 대표를 욕먹일 뿐이다. 정청래가 민주당과 이재명을 욕먹이는 게 한두 번입니까?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자기가 공격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시민단체든 뭐든 다 고소, 고발, 뭐 변호사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소왕이었죠. 고소, 고발의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은 이겁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이 사천 논란이 또 정점을 딱 찍었죠. 활용점정입니다. 바로 김혜경의 보좌, 그러니까 김혜경을 수행하고 김혜경의 어떤 비서 역할을 했던 언제 대통령 경선 대선 시절에 참 경선이 아니라 대선 시절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에게 공천을 줬는데 그것이 굉장히 무리하게 내리꽂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혜경을 보좌하면 공천도 주는구나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지요. 그러자 그런 논란이 일자 이재명이 직접 나섰습니다. 거의 부르르 뭐 화를 참아내면서 이 여자는 우리 아내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품격을 또다시 우리 다 드러낸 지점이다. 아무리 자기가 지금 쫄리고 있고 쫓기고 있고 그리고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서 불안할지라도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당의 당직자였습니다. 이 여성은 그리고 자기 부인을 어쨌든 보좌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공적인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 여자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상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형수에게 그런 지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을 해대는 자의 품격이 고작 이런 것이죠. 자기의 그런 그 당의 당직자일수록 사람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그런 어떤 그런 이 호칭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여자라니요. 어쨌든 이 여자는 뭐 아내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직자, 언론들 모두 다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서 많이 본 장면이지요. 성남시장 시절에 딱 이랬습니다. 자기가 공격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시민단체든 뭐든 다 고소, 고발, 뭐 변호사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소왕이었죠. 고소, 고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르르 떨면서요. 자, 어저께도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하겠다. 그런데 딱 어떤 순간이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내는 순간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 고발을 하자마자 사실 그건 최악의 악수거든요. 악수이자 하수이지요. 선거 기간에 나온 논평을 갖고 고소 고발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재명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천이라고 한 적이 없나요? 뭐 사천이고 다 내리 꽂았고 또 뭐 대통령실이 내리 꽂았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자기의 논리대로는 전부 다 가짜 뉴스고요. 자기의 논리대로라면 모두 다 고소 고발감입니다. 이제 고소 고발이 난무하겠지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무관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 권향엽이라는 사람이지요. 이 보좌를 했던 사람 권향엽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자기는 수행한 사실이 없다. 홍보를 담당했던 부실장에 불과하고 부실장은 4명 중에 1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 거짓인 게 하룻밤도 안 지나서 드러났지요. 자, 자기는 비서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의 조직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선대위의 조직도인데요. 그 중에서 보시죠. 비서실입니다. 비서실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비서실장, 그 다음에 수행실장, 비서실장 오용훈, 수행실장 한준호, 배우자 실장 이해식, 그 밑에 배우자 부실장이라고 돼 있죠. 정은혜, 권양엽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비서실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에 소속돼 있으면 비서라고 불리는 게 맞지요? 분명히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서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천을 줘도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비서가 증거가 있습니다. 비서실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권향엽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루도 안 지나서 다 권향엽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습니다. 나는 홍보만 했지 따라다니거나 수행하거나 현장에 있지 않았다. 권향엽이요. 아예 SNS에 다 박제를 했더군요.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권향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오늘은 정말 파란만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파란만장했다? 왜 그러죠? 바로 2021년 12월 10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다 자기가 여기다 써낸 겁니다. 어떻게 써냈다고요?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구 상주를 거쳐 군인 휴게소를 들러 경주에 간 다음에 간담회 후에 신경주역에서 KTX로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 혼자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이날 바로 김혜경의 영남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했죠. 나의 오늘은 파란만장했어요. 대전 찍고 대구 상주 거쳐서 군이 가고 이렇게 바로 김혜경의 그 일정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워요. 여기서 이제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요. 6장을 찍는데, 어떤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의 모습도 찍습니다. 아마 관객석에 앉아있는 지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아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사진 설명처럼 자기가 달아요. 이건 무슨 뜻이죠?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입니다. 이렇고요. 아니, 이것만 있지 않아요. 지금 김혜경만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권향엽의 2022년 1월 1일자 SNS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배우자께서는 한강 노들섬에서 해맞이를 했습니다. 라고 이재명 부부가 노들섬에서 뒤 일출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이거 권향엽이 찍었다는 겁니다. 왜요? 자,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북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는 사진은 오른쪽 클릭해서 사진 정보를 보면 어디서 찍었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언제 찍었다도 다 나오고요. 이건 뭘 의미하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고 현장에 없었다 이거 거짓말이고 수행하지 않았다 이거 거짓말이고 이 뭔가 거짓말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고발 조치를 했는지 아마 고발을 오늘 했는지 불확실합니다만 어쨌든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맞고소가 바로 들어갑니다. 무슨 죄요? 무고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 무고죄로 해서 굉장히 중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무라비 버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뭐,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면, 뭐, 손을 어떻게 자른다든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런 어떤 남에게 눈에 해를 가하면 자신의 눈에도 뭐 상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문협의법전의 1조 1항은 남을, 죄도 없는 남을, 헐뜯기 위해서 고소를 했을 때, 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 물에 빠져서 죽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주 엄벌에 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함무라비 시절에도 무고죄는 가장 큰 1조 1항에 들어갈 만큼 가장 큰 중형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지금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국무총리는 지금 탈당해서 다른 당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총장은 상대당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감사원장은 상대당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비서실장은 공천에서 비참하게 탈락했습니다. 국정원장은 지금 피고인이 돼서 기소된 상태고요. 고용부 장관은 상대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정계를 은퇴하는 꼴이 됐고요. 또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도 역시 정계를 은퇴하는 꼴이 됐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다 이런 비참한 말로를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공천 파동, 그러니까 친문들의 반란이 언론에 이제 조금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친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동정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 임종석을 너희들이 내치다니, 아이고 홍영표를 내치다니, 아이고 이런 어떤 친문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식의 목소리가 중도라든지 또는 뭐 보수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재명이 그 자리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내리꽂는 것과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내쫓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친문들은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라도 단죄를 해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쫓겨나가는 친문들이 불쌍하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친문 패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5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사실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들은 친문들입니다. 너도 나도 문재인과 사진을 찍고요. 당시 4년 전에 유세장에서 나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고 울부짖었던 자들이고요. 건물에 모두 다 현수막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사진을 찍었노라, 내가 어깨동무를 했노라, 내가 같이 밥을 먹었노라, 이런 따위의 현수막을 걸고 문재인과의 가까움을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해서 당선된 자들이 180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내가 이재명과 친하다라는 그런 안면 바꾸기가 성행할지라도 그들이 바로 4년 동안 문재인과 함께 이 나라를 망쳤고, 그들이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고, 이 나라의 경제를 땅에 추락시켰고, 이 나라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전해철, 홍영표, 임종석, 이런 자들입니다. 윤영찬. 그런데 이들에게 동정을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한총련 등 자신의 사적인 어떤 관계에 있는 종북주의자들과 또 자신의 부인을 보좌하고 부인의 비밀을 알고 입 닫아주는 대가로 한 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는 자들을 사천을 통해서 이렇게 공천을 주는 것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쫓겨나가는 문재인의 하수인들, 문재인과 친하다는 자들, 문재인을 떠받들었던 자들, 문재인을 보좌했던 자들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마치
뭐 피해자인 양 우리가 동정의 어떤 눈길을 보내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라는 자가 얼마나 최악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문재인이라는 자의 그 사람들의 말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죠. 국무총리는 지금 탈당해서 다른 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나가는 얘기죠. 검찰총장은 상대당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감사원장은 상대당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비서실장은 공천에서 비참하게 탈락했습니다. 국정원장은 지금 피고인이 돼서 기소된 상태고요. 고용부 장관은 상대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정계를 은퇴하는 꼴이 됐고요. 또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도 역시 정계를 은퇴하는 꼴이 됐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다 이런 비참한 말로를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5년 동안 호가호위하던 친문 패족들, 자범 이재명의 사처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나랑 망치고 피해자인 양 억울해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일말의 동정심을 갖는 것 자체도 사치이고 사실은 불필요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번 총선은 친문 패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본질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이런 이제 그 클린턴도 많고요. 클린턴도 그 가짜 영상 바이든도 있고요. 바이든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치적인 영역으로 직접 문제가 되기 시작하기라는 걸 느껴야 되니까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야동에서는 AI, 그러니까 딥페이크가 아주 흔하게 지금 쓰이고 있다고 해요. 아주 유명한 셀럽들의 얼굴을 오래됐습니다, 그런 것은. 그 상대 어떤 그런 이 상대로 해서 이 굉장히 그 음란한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실제로 정치에서는 더 큰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올 2월 6일 날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네네. 빅테크 기업 20군데가 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 메타, 트위터 등등 빅테크 기업 20군데가 모여가지고 올 미국 대선 11월 16일 대선에 이런 딥페이크를 어떻게 방지할 건가? 네. 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딥페이크로 올라온 저작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라벨을 붙이는 식으로. 아하. 그리고 만약 이것을 잘못해가고 사용했을 때는 바로 삭제를 하는 거를 합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에 대한 이런 의식들은 강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딥페이크가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딥페이크를 또 찾아주는 AI 기술이 있어요. 찾아준다고요? 예. 이 딥페이크인가 아닌가를. 그 가릴 수 있는. 예.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찾으냐면 얼굴에 갖다가 얼굴 혈류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딥페이크는 사진을 하니까 얼굴 혈류가 없지 않겠습니까? 혈류라는 게 뭐죠? 얼굴에 우리 피부에 보면 그 피 있잖아요. 피 흐름. 네. 이것을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딥페이크하고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짜로 만든 거냐? 아니면 진짜 사람이냐? 예. 네. 그래가지고 하는 인텔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도 있고 이름이 페이크 캐치인데 그것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밌는 것은 이것을 또 넘어가 버리는 이것을 또 이것을 뭐랄까 이거에 안 걸리게 하는 딥페이크가 또 나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가 점점 약이 나오면 그 약보다 더 극악해지는 그런 바이러스가 탄생하는 거는 마찬가지네요. 계속 이 싸움이 계속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제도 적용 범 영역에서 상당하게 요새 규정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뭉치 씨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나라도 대책이 있나요? 딥페이크와 관련한 이렇게 문광부에서요. 작년에 2023 AI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아직 법제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작물을 가지고 너무 많은 가짜 아니면 인용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저작물로 봐야 될 건가? 아니면 뭘로 봐야 될 건가? 원칙은 저작물로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됩니다. 저작물법에는 인간의 상상과 감정을 만든
저작물을 저작물로 동등할 수 있는데 이건 그렇죠. AI가 만든 거거든요. 아하. 근데 현재 어떤 규정돼 있는 법이라든지 그런 체계 안에서는 그것을 저작물로 볼 수 없다라는 예, 거군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렇군요. 미국은 아주 더 강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편집 저작물이라는 걸 갖고 네. 얼마 전에 특히 올 1월 달에 나라지식정보란 이 영화사에서 네. 영화를 AI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편집 저작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뭔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AI를 가지고 만들었어도 네네. 사람이 얼마만큼의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어허. 얼마만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라든가 창조물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편집 저작물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네네.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저작물을 네. 듣는 우리나라가 이번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1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디냐면 이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예. 참. 아이러니하죠. 예, 예. 그래서 저기 짝퉁 맨날 그렇죠. 베끼고 예, 하는 예. 나라에서 그걸 또 뭐 저작물로 인정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네. 현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논의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시청자들이 재밌어하는 게 뭐냐면 그럼 저작권을 AI가 만들 때 저작물을 등록 안 하고 그럼 AI는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딥페이크라든가 뭐 이런 AI 생성형 AI에서 네. 창조물을 네. 그것도 다 데이터를 수집해 갖고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럼 데이터는 누가 주느냐? 예, 예. 기존의 데이터를 줌으로써 이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모집해 갖고 생성형 AI를 만들라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데이터를 주는 사람들은 예. 한테 다시 이 저작료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신문협회에서도 네. 뉴스를 사용해가지고 AI가 만약에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네네. 그거에 관련해서 뉴스를 사용한 대가를 내주라라고 네. 이제 정부에 또 이 입법한 내용을 청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네네. 내용을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다. 네, 그렇군요. 다시 이제 AI와 정치 문제를 한번 해보죠. 이제 AI의 속도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PC가 나온 다음에 10년 정도의 주기에 인터넷이 나왔고 인터넷에서 10년도 안 된 상황에서 AI까지 오는 상황. 그러니까 20, 30년 내에 속도가 점점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의 빛의 속도로 정말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AI가 정치 체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정치에 좀 들어가기 전에 앞서 5년 내에 AI가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답니다. 시험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규제, 그러니까 규제 장관. 일반 일반 그 우리가 뭐 의학 시험 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모든 사무,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들을 예. 그랑제꼴 뭐 프랑스어 다 그냥 전 세계는 5년 안에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AI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인간을 거의 넘어섰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 예. 5년 내에. 예. 근데 이제야 이제 정치라는 문제에서 AI가 딥페이크라든가 다른 영역을 들다 보니까 이제까지 정치라는 영역이 딥페이크나 AI에 대해서 좀 멀어져 있었어요. 멀어져 있다면 지식이 부족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입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것처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딥페이크가 지금 아까 말씀 딥페이크 같은 것들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으로 활용되고서. 그러니까 뭐 정치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난 연도에 보면 펜타곤을 갖다 폭파했던 영상이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가짜 영상이라든가. 말씀하신 누구의 지금 트럼프는 딥페이크를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클린턴도 많고요. 클린턴도 가짜 영상. 바이든도 있고요. 바이든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치적인 영역으로 직접 문제가 되기 시작하기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정치 영역에서 엄청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게 근데 합리적인 규제인가 아니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AI 기술을 예측해갖고 하는 규제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 너무 이 AI를 기술적인 문제로 기조해버리는 경우에 AI 발전을 못 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영역이라는 게 어디 것까지 AI 문제로 손을 댈 건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더 필요하고 구체적인 의원들에 대한 교육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입법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것들도요.